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연입니다. 올해 42이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에게는 20년 전 일어난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 저는 22살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처음 만난 건 동아리에서였죠. 문학 동아리였는데 준호는 항상 구석에 앉아서 시를 쓰고 있었어요. 말수도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쓴 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수연아, 내 글에는 따뜻함이 있어. 읽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던 준호의 눈빛을 지금도 기억해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문학 이야기, 꿈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연애는 자연스럽게 시작됐어요. 특별한 고백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준호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수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3학년 겨울 방학 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어요. 반지도 없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죠.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준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거든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준호도 저만큼 열심히 준비해줬어요. 신혼여행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저는 출판사에 취업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고 준호는 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생활할 계획이었거든요. 수연아, 우리 정말 행복할 거야. 매일 아침 내 얼굴 보고 일어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뻐. 결혼식 한 달 전에 준호가 했던 말이에요. 그때 준호의 표정이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전화로 이야기하며 결혼 후 생활을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준호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만날 때도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제가 물어봤을 때 준호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결혼 전이라 긴장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도 긴장되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열흘 전이었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준호와 통화를 했습니다. 마지막 예식 확인을 하자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준비된 만남 장소에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늦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집에 찾아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호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만날 수도 없었거든요. 준호가 평소에 가족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때서야 제가 준호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까지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준호가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됐습니다. 하객들에게 연락하고 예식장을 정리하고
모든 준비를 되돌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준호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출판사에 입사해서 편집자로 일하며 오직 일로만 제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연애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거든요. 20년이 흘렀어요. 저는 어느새 42이 됐고 출판사에서 인정받는 편집자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고 외롭다는 감정도 잘 느끼지 않게 됐어요.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평온하고 안정된 일상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원고를 검토하고 작가들과 미팅하고 저녁에는 혼자 집에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죠. 주변 사람들은 가끔 물어봤어요. 수연 씨, 결혼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했습니다. 지금이 편해요.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좋아요. 정말로 그렇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 평범했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길에 목이 말라서 집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많더라고요.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 스피커에서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는데 가사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다림이란 단어를 참 많이도 알았군요. 그 한 구절이 제 귀에 꽂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직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다림이란 단어를 참 많이도 알았군요.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 가사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올라오더라고요. 기다림.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정말 기다렸던 걸까요? 20년 동안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커피를 받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참으려고 했죠. 카페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2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동아리방,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 결혼 준비를 하던 설레는 날들, 그리고 준호가 사라진 그날의 충격까지요. 아, 나 아직도 그 사람 못 잊은 거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20년 동안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거짓말들이 한순간에 드러났거든요. 사랑 따위 믿지 않는다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과거는 다 잊었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어요. 카페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픔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평온함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틀어놨지만 내용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그 노래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기다림이란 단어를 참 많이도 알았군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이 다가와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유도,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결국 준호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할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린 것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던 시간들도 모두 준호 때문에 포기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아직도 준호를 사랑하는 건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 사이 저도 많이 변했고 준호도 분명 변했을 텐데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20년 전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현실로 돌아와야 했거든요. 그 괴리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수연 씨, 어디 아파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고 얼굴색도 안 좋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20년 동안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그날은 정말 궁금했어요.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저처럼 혼자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가끔이라도 저를 생각해 보는지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만약 다시 만난다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다면, 혹은 누군가의 소개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 하고요. 화를 낼까, 아무렇지 않은 척 할까, 아니면 그냥 울어버릴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서울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20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설령 만난다고 해도 서로 너무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나날이 몇 주 지났을까요?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 후배인 민지가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선배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인데? 저희 동네에 아동센터가 있는데요. 봉사자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거절했을 거예요.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밀린 책을 읽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뭔가 달랐어요. 계속 준호 생각에 빠져있던 제게는 다른 곳에 집중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봐도 좋겠네. 민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토요일 오전 민지와 함께 아동센터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1층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고 2층은 식당 겸 놀이방이었죠.
센터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점심 배식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줄 서서 밥을 받아가거든요.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뒤에 서서 아이들 그릇에 밥과 반찬을 담아주면 되는 거였죠. 민지는 국을 담당하고 저는 밥과 김치를 담당했습니다. 11시 반쯤 되니까 아이들이 2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죠. 모두들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아줌마, 밥 많이 주세요. 김치는 조금만 주세요. 매워요. 아이들의 다양한 요청에 맞춰서 밥을 담아주는데 정말 순수하고 예쁘더라고요. 어느새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뒤늦게 온 몇 명이 더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다음 아이를 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시선이 다른 곳에 멈춰버렸습니다. 배식대 맞은편에서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서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뒷모습만 봐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 하나가 넘어질 뻔하자 재빠르게 부축해 주더라고요.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뭐 먹어요? 한 아이가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글쎄, 뭐가 맛있을까? 너는 뭐 먹고 싶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밥주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돌아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치 운명처럼 말이에요. 드디어 그 남자 차례가 됐어요. 천천히 고개를 드는 그 순간 제 앞에 나타난 얼굴을 보고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박준호였어요. 20년 전과는 달리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여전히 준호였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준호도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더라고요. 밥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수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상상해왔던 재회의 순간인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느껴지고 뒤에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밥 주세요. 뒤에 있던 아이가 소리치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그릇에 밥을 담아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게 담았는데도 준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준호가 작게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아이에게 밥을 담아주면서도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거든요. 진짜 준호야? 꿈이 아니야? 손으로 제 뺨을 살짝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준호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였죠. 배식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제 쪽을 힐끗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선배님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몇몇 아이들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화가 났습니다.
2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그 남자가 이렇게 태연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동시에 궁금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당황스러웠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본 준호는 여전히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며칠 전 카페에서 느꼈던 그 혼란이 다시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도 이 센터에 봉사활동을 나올 건데 준호와 계속 마주치게 될 거잖아요. 그 상황을 상상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센터를 나서면서 민지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다음 주도 올 거죠? 생각해 볼게. 사실 저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 센터에 올 거라는 걸 말이죠. 준호를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어요. 결국 다음 주 토요일에도 센터에 갔어요. 이번에는 민지가 못 와서 혼자 가게 됐죠. 센터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오늘은 아이들 학습 지도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1층 학습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각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 독서 감상문을 쓰다가 막힌 아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아이들이 있었죠.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분수 계산 문제였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금세 이해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마워요, 선생님.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게 봉사활동의 매력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 학습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였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반가워하며 달려갔어요. 준호 아저씨, 왔다. 오늘도 책 읽어줄 거예요? 아저씨가 가져온 과자는 어디 있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준호가 여기서 정말 인기 있는 봉사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들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몰라요.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이 왔구나. 인사해 볼까? 준호가 저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먼저 말했어요. 아, 지난주에 밥 주시던 선생님이에요. 맞아. 김치 달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주셨어요. 순간 준호와 제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그럼 오늘은 준호 아저씨하고 수연 선생님이 함께 도와드릴게요. 센터 직원분이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같은 그룹으로 배정해 주셨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준호는 정말 아이들을 잘 다뤘어요. 어떤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면 쉬운 방법을 찾아서 설명해주고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관심을 끌었죠. 준호 아저씨는 왜 이렇게 똑똑해요? 한 아이가 물어보니까 준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저씨도 어릴 때는 공부하기 싫었어. 하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좋아하게 됐지. 그 말을 들으면서 20년 전 동아리에서 제게 글쓰기를 가르쳐 주던 준호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배식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날이었죠. 저는 준호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같이 앉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됐어요. 수연 선생님, 여기 앉아요. 준호 아저씨도 여기. 결국 준호와 저 그리고 아이들 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워낙 활발하게 이야기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다른 봉사자분이 제 옆에 와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이 센터에서 5년째 봉사하시는 분이었죠. 수연 씨, 준호 씨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정말 아이들을 잘 챙기시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김 선생님이 더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분 예전에 가족 버리고 혼자 산다더라고요.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버렸다고요? 네. 센터장님한테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뭔가 큰 상처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준호가 결혼을 했다고? 20년 전 저를 두고 사라진 후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산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그때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난 것도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도 모두 준호만의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결혼식을 열흘 앞두고 사라져서 저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또 다른 가족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거잖아요. 준호라는 사람의 패턴인 건가 싶었어요. 수연 선생님, 괜찮아요? 옆에 앉은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표정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괜찮아. 고마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힐끗 봤어요. 아이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20년 전과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 후에 아이들과 게임을 했어요. 의자 놀이였는데 준호가 음악을 틀어주고 저희가 아이들을 도와줬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준호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준호는 항상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오후 봉사활동이 끝나고 센터를 나설 때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해주신 말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거든요. 다음에 시간 되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준호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센터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말 답답했어요. 김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준호가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산다는 이야기, 그리고 20년 전 저를 두고 떠난 이유에 대한 궁금증까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원고를 검토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작가와 미팅을 하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죠. 동료들이 수연 씨, 요즘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목요일 저녁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어느새 발걸음이 시립도서관 앞에 멈춰 있더라고요. 대학생 때 준호와 자주 오던 곳이었어요. 그때는 함께 공부도 하고 책도 같이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오랜만에 들어가 볼까? 도서관은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2층 문학 코너로 올라갔어요. 예전에 준호와 함께 시집을 보던 그 자리였거든요. 서가를 따라 걷다가 눈에 익은 시집 한 권이 보였어요. 사랑의 노래들이라는 제목의 오래된 시집이었죠. 20년 전에 준호가 좋아했던 책이었어요. 그때 준호가 이 책의 시를 자주 읽어주곤 했거든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가 많이 낡아 있었고 모서리도 해져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읽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책을 펼쳐보니 곳곳에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한 구절들의 표시를 해둔 거였죠. 그 필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익숙한 글씨체였거든요. 45페이지를 넘기는데 갑자기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종이 한 장이 책 사이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고 펼쳐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건 편지였어요. 20년 전 제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준호에게 전해줬던 그 편지 말이에요. 준호야, 요즘 내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무슨 일이든 나한테 이야기해줘. 우리는 곧 부부가 될 사람들이잖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해결해보자. 사랑해. 제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제 필체였죠. 편지지도 그때 샀던 연분홍색 편지지 그대로였고요.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 편지가 여기에? 급하게 책 뒤편을 확인해 봤어요. 대출 기록이 적힌 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쓰인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마이너스 이민수 2012년 7월 22일 마이너스 김영희 2015년 11월 8일 마이너스 박준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어요. 2015년에 준호가 이 책을 빌려갔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는 것은 준호가 내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전 결혼식을 앞두고 준호에게 전해줬던 편지를 그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집 사이에 끼워두고 도서관에 반납한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2015년 11월 이후로는 아무도 이 책을 빌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넘게 제 편지가 이 책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 의자에 주저앉아서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든 나한테 이야기해줘. 우리는 곧 부부가 될 사람들이잖아. 그때의 저는 정말 순수했어요.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였는데 결국 준호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죠. 그럼 준호는 내 편지를 받고도 사라진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통하려고 했는데 준호는 그 마음을 무시하고 도망쳐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 편지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요? 2015년이면 제가 준호와 헤어진 지 벌써 13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상했어요. 편지를 자세히 보니 구겨진 흔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누군가 여러 번 펼쳐보고 다시 접었다는 증거였죠. 종이 가장자리도 손때가 많이 타서 누렇게 변해 있었고요. 준호가 정말 여러 번 읽어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죠. 시집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밑줄 쳐진 부분들을 하나씩 읽어보니까 모두 사랑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담은 시들이었어요. 기다림은 늘 혼자서 하는 것, 그대는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네. 이런 구절에 진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준호의 필체로 말이죠. 준호도 나를 그리워했던 걸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준호가 정말 저를 잊고 살았다면 왜 이런 시에 밑줄을 그었을까요? 왜 제 편지를 20년 가까이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워했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을까요? 도서관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편지는 다시 시집 안에 넣어뒀는데 그냥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편지 내용이 떠올랐고 준호가 시집에 그어놨던 밑줄들도 기억났어요. 도대체 진실이 뭘까? 준호를 다시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20년 전 일을 다시 꺼내는 게 맞는 일일까 싶기도 했고 혹시 더 상처받을까 봐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준호도 저처럼 그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도서관에서 편지를 발견한 후 며칠이 지났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동센터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요일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지가 급하게 제 자리로 왔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아동센터에서 연락 왔는데 준호 씨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복잡한 감정이 있어도 준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이요. 센터장님이 면회 가실 건데 선배님도 같이 가실래요? 망설였어요. 준호를 보러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을 찾아갔어요. 6인실이었는데 준호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였어요. 센터장님과 몇 명의 봉사자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준호는 의식이 있었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센터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죄송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무리했나 봐요. 준호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서로 어색한 표정이 되었죠. 아, 수연 씨도 왔구나. 네. 걱정돼서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많이 걱정되고 있었거든요. 30분 정도 있다가 다른 분들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환자가 힘들어할 거라면서요. 저도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준호가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수연아, 잠깐만. 네, 조금만 더 있어줄 수 있을까?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나가신 후 저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런데 문득 준호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첩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적은 건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수연, 정수연, 정수연. 제 이름이 한 페이지 가득 적혀 있었어요. 같은 이름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쓴 거였죠. 글씨체도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건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것 같고 어떤 건 급하게 휘갈긴 것 같았어요. 이건 저도 모르게 수첩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준호가 제 시선을 따라 수첩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덮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 그건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왜? 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수연아. 준호가 한참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널 잊지 않으려고 매일 내 이름을 썼어. 네. 2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내 이름을 썼어. 처음에는 종이에 썼는데 나중에는 수첩에 쓰게 됐지.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준호가 20년 동안 매일 제 이름을 써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왜요? 왜 그런 일을? 수연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20년 전 일 말이야. 내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야겠어. 저는 숨을 멈추고 준호의 말을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궁금했던 그 이유를 드디어 들을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셨어. 아버지요? 우리 결혼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내가 집안 배경도 없고 집도 가난하다면서 아버지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지.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하지만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의 반대가 더 심해졌어. 그럼 그때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너한테 상처 주기 싫었어. 내가 아버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 준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마지막 통보를 했어. 너와 결혼하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사업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지. 그래도 수연아, 그때 나는 정말 어렸어.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너를 책임질 자신도 없었고 아버지한테 맞서서 싸울 용기도 없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도망쳤어. 비겁하게도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져버렸지. 그게 너를 덜 아프게 하는 길이라고 착각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과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후에는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었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아내한테도 미안했고 아이한테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 준호가 더 큰 소리로 흐느꼈어요. 결국 몇 년 전에 이혼했어.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끊고 혼자 살고 있어. 준호 씨, 수연아,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지.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20년간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아픔도 생겼어요. 준호도 저만큼이나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준호가 병원에서 진실을 털어놓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정말 복잡한 시간을 보냈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준호는 3일 후에 퇴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퇴원하는 날 저도 병원에 갔어요. 왜 갔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수연아, 정말 고마워. 퇴원하는 날까지 와주다니.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어색한 대화였어요. 병실에서 그런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 로비에서 나오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수연아,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아, 부담스럽면 안 해도 돼. 그냥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를 다시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좋아요. 가까운 카페로 갈까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렇게 둘이서 카페에 앉아 이야기하곤 했었죠. 수연아,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냥 일하면서 살았어요. 별다를 거 없이. 결혼은 안 했고? 네, 안 했어요. 사실 왜 결혼을 안 했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 때문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준호가 또 사과했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사과했는데 또 하는 거였죠. 이제 그만해요. 사과는 충분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요. 계속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결심 같은 게 보였습니다. 수연아, 나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준호가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손바닥 크기의 정말 작은 상자였죠. 나무를 직접 깎아서 만든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어요. 나무로 만든 반지였죠.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나무 조각이 취미가 됐거든. 반지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고 작은 하트 모양도 새겨져 있었죠. 언제 만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만들었어. 혹시라도 너를 다시 만나게 되면 주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준호가 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런 걸 만들어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연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의 손을 잡는 거였죠. 여전히 따뜻했어요. 나 알아.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뻔뻔하다는 것도 알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20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내 이름을 쓰면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거 알아. 우리 둘 다 40이 넘었고 젊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지. 하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보낼 수 있을까? 준호 씨, 수연아, 내 인생의 첫사람이 되어줄래? 20년 전에 못다한 그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고 싶어.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기쁨, 슬픔, 안타까움, 그리움.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왜 이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아버지한테 맞설 수 있었다면. 준호도 울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수연아, 대답 안 해도 돼. 시간을 가져. 나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어요.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쌓인 상처들, 서로 다르게 살아온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준호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응, 저도 아직 준호 씨를 사랑해요. 20년 동안 다른 사람과 연애하지 못한 이유도 준호 씨 때문이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혼자 남겨질까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번에는 달라. 내가 널 지킬게. 약속해요? 약속해. 준호가 나무 반지를 제 손에 끼워줬어요. 사이즈가 딱 맞았어요. 20년 전 제 손가락 사이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예쁘네요. 너한테 어울려서 다행이야.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받지 못했던 약속의 증표를 이제야 받는 기분이었죠. 수연아, 우리 천천히 시작해볼까?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다시 알아가면서. 네, 그게 좋겠어요. 그날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20년간 살아온 이야기들, 앞으로의 계획들,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들을 나누었죠. 카페를 나오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수연아, 이번에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저도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할게요. 20년 만에 다시 건네진 약속. 이번에는 정말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나무 반지를 받은 그날 이후 준호와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어요. 2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거든요. 처음 몇 주는 주말에만 만났어요. 아동센터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끝나면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셨죠.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서로에 대해 조금씩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아,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었네? 20년 전에는 매운 걸 못 먹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매운 게 더 좋아요. 나도 그래. 예전에는 커피를 못 마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몇 잔씩 마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을 발견하는 게 재밌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달라진 부분도 있었지만 본질적인 건 여전히 같더라고요. 준호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여전히 감정 표현에 서툴렀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준호가 제안했어요. 수연아,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좋아요. 뭘 볼까요? 내가 보고 싶은 걸로. 영화관에 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혼자 사는 동안에는 집에서 넷플릭스로만 봤거든요. 준호와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보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재밌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네. 저도요. 준호 씨도 혼자 살면서 영화관 안 갔어요? 응. 혼자 가기가 좀 그렇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도 저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도 퇴근 후에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거나 산책을 했죠. 서로의 일상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2달쯤 지났을 때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저녁에 뭐 먹을까? 치킨 어때? 어제도 치킨 먹었잖아요. 그럼 중국 음식은? 기름져서 싫어요. 결국 뭘 먹을지 정하지 못해서 서로 약간 짜증이 났어요. 2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각자의 취향이 확고해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제가 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 미안.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하자. 아니에요.
준호 씨도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됐어요. 이런 게 20년의 공백이구나 싶었습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았는데 이제는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어서 조율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수연아, 우리 이야기해보자. 뭔가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네. 그날 저희는 오랫동안 대화를 했어요. 각자의 생활 패턴,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나는 TV 볼 때 채널 자주 돌리는 습관이 있어. 저는 그게 싫어요. 한 프로그램을 끝까지 봐야 직성이 풀려요. 그럼 앞으로는 뭘 볼지 미리 정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율해 나갔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함께 살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죠. 석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제 아파트에 자주 오게 됐고 저도 준호의 집에 가끔 놀러 갔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에게 적응해 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준호가 제 집에서 자고 가게 됐어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다가 지하철이 끊겨버린 거였거든요. 소파에서 잘게. 미안해. 택시 타고 갈걸? 괜찮아요. 이불 가져다 드릴게. 그런데 새벽에 깨보니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소파에서 자다가 무의식 중에 제 침대 옆으로 온 거였어요. 준호 씨? 아, 미안. 잠결에. 괜찮아요. 그때 준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너와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저도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든 이제는 함께 가자.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얼마나 남았든 이라는 표현이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거든요. 저희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30년, 40년이 남았을 텐데 그 시간을 함께 보내자는 거였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동센터에서 봉사자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저희 둘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잘 어울리시는 커플이에요. 로맨스 영화 같아요. 센터장님이 저희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정말 행복해 보이네. 응. 20년 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왜요? 그때는 어려서 사랑이 뭔지 잘 몰랐어. 지금은 진짜로 알 것 같아.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20년 전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미숙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감정에만 의존했죠. 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했어요. 다툴 때도 감정적으로 상처 주기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죠. 수연아, 내가 꼰대 같을 때 말해줘. 준호 씨도 제가 고집 부릴 때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준호가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이제 같이 살까? 정말요? 응. 각자 집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40대 중반이 돼서 처음 하는 동거였죠.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이미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를 하고 밤에는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수연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저는 40대가 되어서야 진짜 사랑을 배웠어요. 젊을 때의 사랑은 불타오르는 열정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따뜻한 온기 같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늙어가는 사랑 말이에요.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남은 인생 준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